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드디어 이제 국어란 무엇인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 국어의 특성 여기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는데 방금 저희가 언어의 특성 했죠. 근데 언어의 특성 양이 별로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국어의 특성은 양이 조금 많아요. 조금 많는데 여기까지가 총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본수업이 들어가요. 내일부터 의문론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은 총론이에요. 총론. 근데 쌤 국어의 특성은 시험에 뭐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은 첫 번째 국어의 개념부터 나와요. 근데 국어의 개념부터 나오는데요. 요거는 일단 여러분께서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국어라고 하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한국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제정한 표준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공식어이자 표준어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상위 개념의 하위에 속하는 그런 언어의 종류다 보시면 되는데 그 밑에 이제 실제적으로 시험은 국어의 갈래가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26페이지와 27페이지가 얼마나 중요한 페이지인지 아는데 26페이지와 27페이지는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온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어의 갈래 거기다 별표를 쳐두고 싶은데요. 별표 크게.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내용이 앞으로 배우는 모든 어떤 학습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는 계통상 여기 나와 있죠. 시작. 알타이 어이자 형태상 무슨 어이다? 교차어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어가 알타어라는 거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저거는 지금 뭐 누가 뭐 알타어가 뭐 맞다 아니다 이렇게 논의할 때님이 지났고 사실은 알타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다 이제 그 학계에서는 물음표거든요. 사실은 부정된 학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 그 교육 과정에서는 여전히 알타어라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한국어 알타어이다 그러면 오 그러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아니라 사실은 옆에는 이건데 이건 정말 별표를 그냥 일반계 쳐도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한국어는 형태상 교차어이다. 자, 제 모든 국어 수업은 여기부터 사실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한국어가 교차어이다 이렇게 OX 문제로 나올 때도 있긴 해요. 뒤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사실 얘는 무조건 우리가 교차어 외운다기보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아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는 칠판만 보시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차어와 똑같은 말을 우리가 첨가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교차의 뜻이 뭐야? 뭔가가 달라붙어 있다. 첨가의 뜻이 뭐야? 어떤 것에 뭔가를 덧붙여 넣는다. 이게 첨가죠. 그러니까 교착이라는 말과 첨가라는 말에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뭔가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뭔가에 뭔가 달라붙어 있거나 들어가 있는 게 교착 첨가구나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10분 동안 이 말이 무엇인지만 설명을 하는데 이 말이 무엇인지를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좀 느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갖다 제가 설명해서 보통 가지고 오는 그 비유가 바로 라면과 스프예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라면과 분말 스프 특강도 열어요. 라면과 스프 특강. 이게 어떤 특강이냐? 비유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강의를 할 때 그 경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국어 강의를 딱 하러 그때 이제 노량진이 아니라 신림동 강남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강의를 쭉 했을 때 제가 처음 강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학생분들이 그 문법을 단순 암기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 암기력을 생각하고 지엽적으로 부분을 막 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조사의 종류는 미친 듯이 외웠는데 조사가 전체 문장에서 왜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여기를 강의를 쭉 했을 때 이분들은 전공한 분들이 아니다. 그리고 국어에 대해서 그냥 영어 문법을 처음 가르치듯이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모든 이론 똑같아. 모든 이론은요, 되게 산만하고 이렇게 지엽적으로 막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관통하고 있는 중심 줄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공부는 이거는 국어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수학이나 뭐 다른 건 행정법이 똑같아요.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공통 줄기가 있으면 그것부터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뻗어나가는 지엽적인 걸 배우게 되고 그리고 모든 학생은 항상 예외가 있죠. 이거는 설명이 안 된 예를 마지막에 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국어문법도 사실 부분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엽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얘를 갖다 딱 보게 되면은 전체를 관통한 줄거리가 있어요. 쫙 이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게 되는 거고 이거를 설명이 안 된 예외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그쵸 여기부터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명 잘 들으시길 바라는데 그럼 한국어를 갖다 관통하고 있는 중심구 줄거리가 뭐냐? 그럼 바로 한국어가 교차어라고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제가 이 교차어의 특성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는 계속 제가 이걸 강조하면서 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형태론에서는 어떻게 실현되냐, 표준발음법에서는 한글만추법에서는 띄어쓰기에서는 다 이 교차어자 특성이 실현되는 건데 요걸 오늘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앞으로 이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천천히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규칙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인 개념을 좀 가져오죠. 라면과 불만 스프적인 이제 뭐냐. 여기 남학생분이 계세요. 남학생분이 계신데 제가 제 남학생을 납치를 했다고 합시다. 납치를 해가지고 토굴에다가 가둬놔요. 이렇게 뻥 이렇게 떨어뜨려놔요. 그리고 3일을 빡빡 굶겨요. 올드보이 같은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서 있게 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그죠? 품에다 강아지나 이제 고양이 한 마리를 안고, 그죠? 막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강아지 도구를 막 쓰다듬으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생은 대답해 보세요. 자, 3일 동안 굶었어요. 그래서 이래서 했어요.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학생 배고프죠? 대답. 배고프답니다. 배고프대요. 연기 되게 잘하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배고프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제가 이제 저 학생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학생께 제가 지금부터 2가지 음식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학생 둘 중에 하나만 드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라면을 갖다가 삶아서 면발의 물기를 빼서 드릴 테니까 그걸 드시든지, 아니면 두 번째, 스프를 제가 그릇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내려드릴 테니까 스프를 핥아 드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가 있다. 원래 스프란 단어 없어요. 분말 수프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대충 할게요. 표준 표기는 아닙니다. 하여간 이거 갖다 드시는 제가 둘 중에 하나만 지금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생분, 자, 라면 드시겠어요? 스프를 드시겠어요? 뭘 드시겠어요? 자, 이럴 때 박수 한번 쳐라. 칠해광상했죠. 와, 라면을 드시겠대요. 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때 이제 눈치 없이 스프라고 하면은 수업분이 깨지는 거야. 이건 아까 유재석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학생분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라면을 좀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학생이 라면을 먹고 싶다니까 라면을 줍니다. 자, 저 학생분은 지금 정상적인 학생이죠. 만약에 여기다가 학생 라면을 드시겠어요? 스프를 드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저 학생분 만약에 스프를 먹겠다면 뭐가 되는 거죠? 배가 안 부르잖아. 근데 라면을 먹겠다는 했던 이유 뭐냐? 라면은 맛이 없지만 나의 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불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이 라면 주세요. 그러니까 라면을 삶았어요. 삶아서 물기를 톡톡 빼. 톡톡 빼가지고 밑으로 확 던져버려. 그래서 학생이 와 먹어. 와 라면이다. 다음날 또 라면 삶아. 또 정성스럽게 던져. 와 먹어요.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계속 라면을 갖다 삶아서 던져주는 순간 저 학생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죠. 스프 몇 톨이라도 좀 뿌려주세요.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 라면은 우리의 배를 실질적으로 채워주죠. 하지만은 라면은 뭐가 없어? 맛이 없죠. 그럼 라면의 맛을 내주는 것은 라면 면발이야, 스프야? 스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라면을 제대로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라면을 먼저 끓여. 거기다 뭘 넣어야 돼? 스프를 첨가해서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라면에다가 항상 뭐를 첨가한다? 스프를 첨가한다. 그럼 라면과 스프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둘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거는 라면이지요. 그쵸? 그런데 여기다 맛을 첨가해 주는 건 뭐야? 시작! 스프이지요. 이겁니다. 한국어가 라면과 스프 구조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한국어는 뭐냐면은 라면이 있어요. 라면. 무슨 말이냐? 실질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힘이 강한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얘 자체로 보게 되면은 어떤 특별한 문법적 맛이 없어. 그럼 마치 라면에 스프를 첨가를 해주듯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거에 문법적인 의미를 갖다 더해줘야만 이 문법이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예문 밥이 있어요. 밥. 라면이야, 스프야? 라면이야, 스프예요? 왜 라면이에요? 얘가? 또 둘 다 이상 얘기 하지 마세요. 밥인데요, 막 이러면서 이상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자,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시작. 라면이죠. 왜 라면이죠? 밥 하면 뭐가 떠올라? 밥이 딱 떠오르니까. 그러면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 얘는 하나의 문법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인 것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 이러면은 얘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서술인지 아무건지 몰라. 그러니까 이 밥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 이번에 한번 주어로 만들어줘. 그런 거예요. 그럼 얘는 주어라고는 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그랬을 때 얘를 도와주는 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 너는 뭐냐? 나는 말이지 너를 도와서 너를 주어라고 하는 걸 만들어준 애야. 나의 이름을 주어라는 자격을 준 주격조사라고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혼자 다닐 수가 없어. 나는 네가 반드시 필요해. 너를 도와서 너한테 첨가, 너한테 교착이 돼서 문법적 뜻을 나타내준 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밥이 이제 또 얘기합니다. 야, 이번에 나는 주어가 되기 싫어. 목적어가 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또 이번에 뭐가 들어가죠? 을. 얘가 들어가죠?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들어가요. 야, 을 너는 뭐냐? 난 말이지 혼자 못 다녀. 혼자 못 다니는데 너를 도와서 나한테 교착돼서 너한테 첨가가 돼가지고 얘는 나는 문법을 나타낼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밥이 얘기합니다. 야, 너 이번에 한번 뒤에 있는 걸 꾸며주고 싶어. 뒤에 있는 맛을 갖다가 꾸며주고 싶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너는 뭐니? 난 혼자 못 다녀. 너한테 붙어서 교착이 되고 첨가가 돼가지고 너를 관용어로 만들어줄게. 야, 나 이번에 문장 끝에 오고 싶어. 내가 도와줄게. 너는 뭐냐? 나는 너를 도와가지고 문장에서 끝에 올 수 있는 서술어가 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래 독하려는 분들은 이게 뭔지를 생각하지 마. 이런 걸 다음에 조사라가 배우게 되는데 이런 문법적 용어를 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 역할을 보라고요. 앞에 있는 애는 주로 자신의 중요한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 뒤에서 얘한테 교착되고 있는 것을 혼자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있는 것에 뭐를 도와준다? 문법적 의미를 도와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랬을 때 밥에 뭐가 첨가돼서 이, 을, 에, 이다 이런 게 첨가돼서 문법을 나타내죠. 이런 걸 바로 교착어라고 하는 거라고요. 한 번만 더. 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먹다. 그럼 이 먹이라고 하는 거에 사실 이트라고 하는 뜻이 다 있어. 다음에 배우겠지만 이런 어간이라고 해요. 일단은 문법용어로 하지 마시고 얘는 그냥 먹이라고 하는 건데 먹이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문장에서 끝에서 평범하게 끝나고 싶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청유형. 내가 도와줄게. 나 명령형.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 뒤에 있는 사람을 꾸며주고 싶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뒤에 있는 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다, 자, 알아오라, 는. 혼자 되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지. 근데 얘가 앞에 있는 실질적인 라면에 붙어가지고 문법을 나타내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 어떤 한 부분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어떤 한 부분은 문법적인 형식적인 것을 나타낸다. 이들이 교착돼가지고 하나의 문법단을 이루는 이런 언어를 뭐라고 한다? 교착어. 다른 말로 시작. 첨가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착어 첨가어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사실은 한국어 라면과 스프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 말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부분과 문법을 나타내는 형식적인 부분을 나눌 수가 있구나 이런 뜻이야. 이게 라면이고 얘가 스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보통 뭘 얘기하냐? 영어를 보통 얘기를 해요.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있죠. 그쵸, 여러분들? 얘가 복수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얘가 뒤에 있는 것을 꾸며주고 싶어요. 관형이 되고 싶어요. 자, 이게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먹다가 있어요. 얘가 문장의 끝에서 종결이 되는데 종결도 그냥 종결이 아니라 평범하게 과거형으로 종결이 되고 싶어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he를 복수이자 관형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럼 뭐가 돼? 시작? 그쵸, 이게 되는 거 아니야. there,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it도 만약에 평소형 종결이자 과거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뭐가 돼? 얘는 시작? 그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원래 형태가 떼굴떼굴 굴러가서 이렇게 변하죠. 원래 형태가 떼굴떼굴 굴러가서 이렇게 변하게 되죠. 물론 얘도 규칙활용도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얘를 갖다 무슨 어라고 한다? 굴절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는 굴절어예요. 굴절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의 형태가 어형이 변화돼서 다양한 문법을 같이 가질 수 있다. 이게 굴절어라는 뜻이에요. 한국어는 굴절어야 아니면 교착어야? 한국어는? 한국어는 교착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는 저렇게 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반드시 어떤 문법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라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어. 라면. 그러면 자, 그 복수 관형에서 라면 역할 뭐가 한다? 그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복수를 나타내고 싶다? 그럼 복수의 스프를 붙여. 복수 스프 시작. 들. 재미있는 사실은 들은 항상 복수의 뜻만 나타내. 책들, 그 다음에 친구들 다 복수예요. 그 다음에 관형의 뜻을 나타내고 싶다. 복수 스프 시작. 그러니까 관형 스프 시작. 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영어는 he라고 하는 게 there로 이런 식으로 굴러서 갔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따로, 들 따로, 의 따로 말이야 이게. 그러면은 라면 하나에 스프가 몇 개 붙어 있어? 2개가 교착되어 있는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죠. it가 ate가 되기 위해서는 it에다 종결 붙어야 되고 과거 붙어야 되지.
자, 우리나라는 자, 하나는 반드시 라면 역할을 해야 돼. 뭐가 돼야 돼? 먹. 얘가 라면 역할을 하면 자, 여기다 이제 붙입니다. 과거 붙여보세요. 과거 다 같이 시작. 어스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종결 붙여보세요. 시작. 다스프.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어는 이트가 에이트로 그냥 굴러가서 돼버리게 되는 건데 이 안에 문법이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따로, 들 따로, 의 따로, 먹 따로, 엇 따로 다 따로인데 여기서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부분이 있다. 그게 어디야? 그게 어디야? 시작. 뭐 여기에다가 문법을 뜻한 요놈들이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방식과 영어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영어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어형 변화를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외웠잖아요. 고, 웬트 뭐 이거 외웠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어형 변화 외우는 게 아니지. 한국어는 뭘 배우는 거야? 그죠? 형태소를 분절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놈이 나중에 다음 주에 가서 배우게 되는 형태소 분석이야. 그러면 형태소 분석 진짜 지긋지긋하고 너무 싫은데 얘가 왜 중요하냐? 한국어 교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어는 무조건 잘라야 돼. 자른 다음에 뭐가 라면이 뭐가 스푼이 이거를 구별해줘야지 문법이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러한 한국어, 라면과 스프로 이루어진 이런 한국의 특성을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 시작. 교차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시작. 첨가라고 하니 여기서부터 많은 한국의 특성이 파생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한번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시작. 자, 공부 처음 하신 분들 크게 한번 발음해보세요. 시작. 에? 그러면 공부 처음 하거든 안 하든 솔직히 일상에서 하는 발음 해보세요. 시작. 그냥 밖에 나서 하는 발음 해봐요. 나는 공무원 수험생입니다. 이런 거 다 떼고 그냥 해보세요. 시작. 통닭을이라고 하잖아. 솔직히 통닭을이라고 하지 누가 이거를 통닭을 이렇게 발음합니까? 그죠? 저는 지난 종합반 때 질문을 들었어요. 선생님 자꾸만 중국 하시는데 중국이에요? 중국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저는 국어 강사인데 발음 안 좋아요. 저는 사실 중국이라 그래요. 근데 중국이 아니라 중국이거든요. 효과가 아니라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발음을 할 때는 통닭을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통닭을 그래요. 근데 얘가 사실 표준 발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문법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발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보면은 딱이라고 하는 요 놈이 지금 라면이죠. 그 다음에 을은 우리가 대충 배웠잖아. 조사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조사라는 거 모르더라도 얘는 딱 봤을 때 스프란 게 느껴지죠. 그러면은 표준 발음법의 규칙에 이런 게 있어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스프가 오면 발음 하나 주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일상에서 한 번도 발음하지 않았던 발음이 됩니다. 자, 뒤에 스프가 왔지? 스프는 작잖아. 라면에 비해서 그냥 주라는 거야. 그럼 줘버려. 그럼 뭐가 되시죠? 동들글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 표준말 동들글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얘를 갖다 나중에 이걸 미친지 외워야 돼요? 둥들글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얘가 왜 이렇게 발음되는가를 배워야 되는데 얘가 표준 발음법이거든요. 이거를 설명하는 기본 이론이 교차고 이론이라고. 교차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걸 쉽게 이야기해서 나 한국은 교차고지. 얘가 라면이고 얘가 스프지. 스프가 나올 때 스프가 작으니까 그냥 하나 발음을 넘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지엽적으로 보이는 암기도 앞에 있는 기본 이런 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차고라 하는 것 이후에 우리나라 문법을 규정짓는 띄어쓰기 한글 맞춤 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렇게까지 제가 열심히 했는데 설명을 못 외우지 않겠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국어는 굴처럼 막 침 흘리면서 이러지 않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국어는 무슨 어? 시작. 교차고. 영어는 무슨 어? 시작. 오케이, 책으로 들어갑시다. 26페이지 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고 별표하셨죠? 교차고란 언어의 형태적 유형의 하나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어간에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차례로 결합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 말이 어려우신 분들은 왼쪽에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왼쪽에 그림 보시면 마치 라면에 우리가 분말 스프를 첨가하는 것처럼 중요한 실질적인 부분에 그쵸, 형식적인 조사미를 첨가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교차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쉽게 라면 스프를 첨가한다. 교차고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하면 오른쪽 페이지 27번이 그림 보세요. 한국어는 우리는 거의 의식을 못하고 나는 밥을 먹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라면을 담당하는 부분과 스프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라면을 담당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딱 들었을 때 의미가 독립적이든지 어떻게 자립적이든지 의미가 좀 떠올라야 돼. 그럼 딱 보면 의미가 떠오르는 것이죠. 나, 밥, 뭐. 그럼 나머지는 지금 저게 뭐 어간이다, 조사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느낌으로 딱 봤을 때 는, 을, 얻다. 문법이야 아니면 실질이야. 시작.
문법이지.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시작. 스프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부분과 문법적인 의미를 지닌 게 나눠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바로 교착어로 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바로 밑에 교착어는 하나의 문법 상태소가 하나의 문법 기능을 한다. 즉, 내가 어떤 문법을 표현하고 싶으면은 그 해당되는 문법 형태소 스프를 붙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이 영어랑 다르다. 밑에 예문 보세요. 영어에서는 굴절어죠? there이라고 하는 거 한 단어 안에 3인칭, 복수, 관형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국어에선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라면 역할을 해야 되죠. 뭐 시작? 그. 거기다가 복수와 관형을 넣고 싶으면 들의 이걸 넣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밑에 예문 보시면은 영어는 ate라고 하는 거 앞에 it라고 하는 것 플러스 과거형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근데 국어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국어는 뭐냐면은 교착이 어기 때문에 하나가 라면 역할을 해야 돼. 뭐야 시작? it. 거기에 먹이라고 하는 것이 대응이 되고요. 여기에다 스프가 각각 들어가야 돼. 시작. 과거, 평소형 종결이 각각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실질적인 부분과 문법적인 부분이 끊어져 있는 이런 언어를 뭐라고 한다. 시작. 교착어. 바로 밑에 보충자로 그럼 영어처럼 어휘형의 변화로 뭔가를 표현한다. 그걸 뭐라 그래? 시작. 굴절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강조했으니까 이 부분은 절대 잊지 마시고 앞으로 국어 문법을 배우면서 이런 교차어적 특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OX 문제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자, 바로 들어갈까요? 한국어는 굴절어이므로 접수사무가 발달해 있다. OX 시작. X. 그쵸? 한국어는 어형의 변화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시작. X지. 어휘의 변화는 뭐야 다. 이거 굴절에 대한 설명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는 뭐죠? 실질적인 부분과 문법적인 부분이 나뉘어져 있어서 그쵸? 교착이 됨으로써 문법을 실현한다. 됐죠? 답은 그래서 어쨌든 X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어란 무엇이다? 교착어구나. 국어의 갈래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국어의 어휘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는데 이 파트가 이제 약간 사람을 갖다 약간 짜증나게 해요. 28, 29페이지가. 이게 뭐냐? 시험은 잘 안 나오는 주제에 외울 건 좀 많은 파트예요.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이 파트를 그냥 공부 안 하는 너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풀로 붙여놓고 싶을 거야. 여기가. 이 두 페이지를 그냥 이렇게 넘기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이런 파트는 뭐냐면 옆에다가 포스트잇 같은 걸로 예를 들어서 색깔을 좀 구별해 주세요. 제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 빨간색 붙이세요. 막 이런 게 있어요. 꼭 중요한 거. 얘는 우선순위 암기인데 이런 우선순위 암기는 사실은 대부분 암경 앱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경 앱에다가 이 기본서를 다 넣은 게 아니에요. 들고 다니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글 반주법의 일부, 그 다음에 표준어, 외래어는 우선순위거든요. 그걸 먼저 넣은 거예요. 근데 노란색이나 주황색 정도를 붙여야 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얘는 뭐냐? 모든 시험에 다 나오지 않는다. 가끔 나온다. 그럼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되냐? 빨간색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 용량이 좀 남아있을 때 회독수가 높아갈 때 두 번째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놓치면 또 안 돼. 왜냐면은 마지막 거 한 문제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회독은 별로 추천을 안 해드려요. 그냥 간단하게만 보세요. 근데 2회독부터는 반드시 여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따가 끝난 다음에 각각 알아서 색 표시를 해두세요. 그래서 최우선 순위는 무조건 빨간색. 근데 그렇지 않은 자료들 같은 노란색, 주황색 붙여주셔가지고 요거는 회독이 좀 올라가거나 여유가 있을 때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8페이지, 29페이지, 특히 29페이지가 바로 그런 자료인데 살짝만 좀 그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게 뭔데 그런데요? 어원에 따른 국어의 갈래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야, 이 단어가 고유어야? 한자어야? 아니면은 그 기타 외래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이게 참 사람 짜증나게 하죠. 왜냐하면은 얘가 한자에서 들어와도 우리식으로 읽어요.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가 일본어에서 들어와도 우리식으로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덴뿌라 이런 거 빼놓고는 사실은 대부분은 우리식음으로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라고 하는데 올해가 특히 여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올해가 특히 서울시에서 7급, 9급이 다 여기서 냈거든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칠판 한번 보시겠어요? 문제 어떤 문제인지? 자,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은 저희 쪽 문제가 아니라 먼저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거예요. 무한도전에서 그때 바보 어벤져스 했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실제로 이게 나왔던 거야. 무한도전에서. 오늘 무한도전 팬 난리 났겠어요. 자, 다음 중 한자가 아닌 과일은 제건데 이 여자 연예인 솔비씨 신들린 것 같아 다 맞추더라. 근데 정말 놀라운 게 그 다 맞추는데 이걸 다 찍어.
그래서 나는 노량진에서 만약에 연예인 팬사인회면 솔비 씨 초청하고 싶어요. 그분의 손을 잡고 기를 받았으면 다 맞죠. 근데 본인 정말 다 찍은 거야. 다 찍은 거야. 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풀어보세요. 다음 주 한자가 아닌 과일을 풀어봐요. 빨리 풀어봐요. 수박 안 보이세요? 수박, 귤, 사과, 포도. 수박, 귤, 사과, 포도. 귤 나왔는데 귤은 제가 여러분들 2006년도 국가시 7급 한자 문제예요. 귤은 실제로 국가시 7급에서 예전 나왔던 문제예요. 자, 몇 번일까? 몇 번일까요? 사과, 수박? 짠! 수박이야. 저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를 푸는 순간 좀 이상하네. 맞춰놓고도 기분 좋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제목이 바보 어벤져스야. 이게. 이게 이제 참 웃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걸 드렸냐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여기 있는 걸 다 맞출 수 없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 사실 이런 문제 내면 안 되지. 21세 공무원을 뽑는 지금 이 시대에 왜 이런 걸 냅니까?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게 국어 시험이라서 기본적으로 국어에 대한 지식이 다 시험범위예요. 이 파트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정말 이걸 다 외운 순간 바보 돼. 바보 문제에서 이런 데 나가서 술비처럼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포인트를 제가 지금 다 알려드릴 테니까 얘가 고유어냐, 얘가 한자어냐, 얘가 서구 외래어냐 정도를 가볍게 기억하는 것 정도만 1회독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빨간색 암기들을 다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정도씩 더 보세요. 이러면서 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올해 이런 문제 진짜 나왔네?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이게 서울시 국어 문제야. 지금 문제 풀지 마세요. 뒤에 있어요. 뒤에 좀 이따 풀어볼 거예요.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하늘, 바람, 심지어 어차피 주전자 같은 단어들은 고유어이다. 학교 공장 이런 거는 뭐 한자어이다. 고무, 담배, 빵 이런 거는 자 귀하어, 외래어이다. 이렇게 나왔어. 이런 거를 갖다가 풀어야만 되는 것인데 이걸 다 외울 수가 있냐?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28페이지 보세요. 고유어가 나오게 되는데 고유어는 지금 외우지 마세요. 왜 그러냐? 고유어는 제가 얘기했죠. 사권에 보시면 선택어휘가 고유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어는 공부를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한자까지 다 하신 다음에 시험 보기 직전에 빨리 한번 훑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때도 괜찮아요. 그때 해가지고 그때 차라리 고유어 어휘력을 좀 키우는 게 낫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러면은 고유어를 뭐 지금 외우지 말라고 하면 그럼 뭘 해야 돼요? 오른쪽 먼저 암기부터 먼저 이론부터 할게요. 29페이지 나와 있죠? 3번에 주의해야 될 한자에다가 약하게 줄죠. 별표 아니다. 이거 별표 아니야. 주황색이야. 주황색 노란색이야. 여러분들. 약하게 줄지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세요. 오늘 살짝 한번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냥 덮어놔. 덮어놓다가 나중에 뒤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본인이 2회독 3회독 공부할 때 있죠. 그때 다시 한번 보세요. 일단 한번 빨리 한번 훑어보세요. 아, 야, 한자가 이렇게 많구나. 우리나라 말에 여러분들 57% 가까이 한자어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어라 생각한 것 중에서 진짜 한자가 많아. 웬일이니 내숭도 한자여서 도예시도 먹도 어머 웬일이니 다 한자어네. 특히나 세 번째 줄 무진장 2014년 이거 기출 한자어예요. 무진장 살짝만 주셔놓고 벼랑간 이런 게 다 한자어구나. 살짝만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잠깐 살짝만 줄쳐보세요. 잠시 이게 이제 제가 지금 기출 줄쳐드린 거예요. 이게 2009 몇 년도에 국회직 8급 이게 시험이었거든요. 이런 게 다 한자어구나. 그 다음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된 한자어는 창피입니다. 창피. 창피를 많은 분들이 이게 고유어라 생각하고 또 하나 창피라고 하시는데 창피는 한자어예요. 이 창자가 미쳐 날뜰 창자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창피해. 알겠죠 여러분들? 그겁니다. 요 정도는 외우고 끝내는 거 오늘. 근데 동물명은 그냥 재미삼아 보세요. 아, 되게 한자어가 많구나. 이 중에서 기출 사자. 요게 그때 국가지에서 나왔던 거. 호랑이. 이게 국가지에서 나왔던 7급에서 나왔던 한자어예요. 그 다음에 음식만도 살짝만 보는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고추 한자어죠? 귤. 아까 귤이라고 외치셨던 분들 막판에 막 다급하게 다 외쳤죠. 사과, 포도 막 외쳤죠. 다 틀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귤하고 그 밑에는 사과가 무한도전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국가지 7급 한자어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렇게 살짝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사에다 줄치시고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두 글자나 세 글자로 된 부사에 한자가 많구나. 끝. 다시 한번 두 글자나 세 글자로 된 부사에 한자가 많구나. 도대체, 그 밑에 부득이, 설령, 심지어, 어차피, 하여간, 하필 두 글자나 세 글자로 된 한자어들이지 부사어들 이게 다 한자라는 거 살짝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외우신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목숨 걸고 막 쓰면서 외우지 마시고 간단하게 눈으로 아 뭐야 내가 몰랐었는데 무진장이 이게 한자구나. 오늘 웬일이야 이게 창피가 한자구나. 음식명이 한자 되게 많네. 귤하고 아까 얘기했던 사과 이런 게 다 한자어네. 포도도 한자어겠네. 그 다음에 부사 아 두 글자 세 글자 중에서 한자가 많겠구나 정도까지만 하라고. 알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밑에 귀하는 뭐냐면은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우리말처럼 사용되는 우리식 언어 그 발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먼저 여기 보세요. 몽고. 몽고가 이렇게 많을까? 고려시대 때 들어온 거죠. 고려시대 때 원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몽고가 정말로 많이 들어왔는데 말과 관련된 거나 매와 관련된 거 생각해 보세요. 몽고는 뭐야? 유목에서 있었잖아. 걔들 거기서. 그쵸? 그러니까 드넓은 몽고 벌판 달렸잖아. 걔네가 대륙을 달렸죠. 당연히 말이나 매가 많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버머 산스크리트어라 돼 있는데 이거는 상체로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불교 용어는 다 외래어예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다 불교 용어는 다 외래어예요. 거기 나왔죠. 절, 중, 타, 뭐 부처, 석가, 보살, 찰나, 건달 다 이게 외래어예요. 아시겠죠? 특히나 건달은 간다라바에서 나오게 된 말이거든요. 이게 다 외래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버머 산스크리트어에서 다 들어왔다 이렇게 보세요. 일본어는 줄치고 외우세요. 고구마, 구두, 냄비. 왜 그러냐? 그래도 일본어는 우리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근대 사회에서 그래도 기억하셔야 돼요. 고구마가 일본어란 뜻이 아니야.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다. 구두가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다. 냄비가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다.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자, 그 밑에 자 어원에 해당되는 나라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빵. 근데 이거 외국에서 들어왔구나. 담배. 그쵸? 고무. 외국에서 들어왔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줄쳐놓은 것들 중심으로만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섭씨와 화씨는 좀 반 재미삼아 써놓은 건데 우리가 보통 섭씨, 화씨 그러죠. 왜 섭씨와 화씨인지 아세요? 섭씨가 뭐야? 외국에 셀시우스란 사람이 있었어요. 셀시우스가 만든 온도예요. 그러면 외국에 누가 있었냐?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파렌하이트.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이트. 이 사람이 만든 건데 한자로 이렇게 표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셀시우스니까 섭이라 써놓고 미스터니까 미스터 섭씨 이렇게 된 거야. 진짜 파렌하이트죠. 그러니까 미스터 파죠. 파 시작 시. 그래서 섭씨와 씨야. 그래서 섭씨와 씨라니까 진짜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는 뭐냐. 섭씨와 씨는 시험에 안 나와. 근데 해드린 이유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온 말.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하다라고 딱 단정 지으면 안 돼. 정말 많은 말들이 외국에서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얘가 고유어냐 아니면 얘가 한자어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얘는 절대로 다 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외우고 한번 풀어보라는 겁니다. 알겠죠? 다행인 게 뭐냐면은 올해 그러니까 서울시 9급하고 서울시 7급이 다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여기 안에서 다 그래도 나올 수 있게끔 그쵸?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냈어요. 문제를 선별해서 풀도록 하겠는데요. 28페이지 있죠? 28페이지 1번, 2번, 3번이 있는데 3번 문제 아직 풀기 조금 어려워요. 그냥 한번 풀어보시고 오른쪽에서는 2번 문제만 풀어보세요. 자, 왼쪽 오른쪽 1번, 2번, 3번, 오른쪽 2번. 답을 절대 확인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찍고 확확 넘어와야 돼. 그래야지 본인 실력을 알아요. 자, 풀어보셨습니까? 저희 문제 풀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 푸셔야 됩니다. 딴짓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를 풀 때는 답 확인하시고 빨리빨리. 그리고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지우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1번 한번 풀어보죠. 다음 주에서 한자가 아닌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씩 더 보셔야 돼요. 제가 오른쪽에 두 글자나 세 글자 중에서 부사어 중에 한자가 많다고 했지만 사실은 설마도 두 글자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설마는 기출문제 풀이 정도까지만 맞아요. 이게 예전 기출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이게 4번인데 그렇구나. 이건 사실 기출 중심으로 정리하지 않았으면은 틀림없이 있는 거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일단 두 글자, 세 글자의 부사인 한자가 많다. 그 정도까지 하고 오늘 그냥 살짝 설마는 고유하다 외워두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 문제는 대부분 많이 틀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음 중 고유한 것은 하면은 정확하게 외우자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창피는 그 이전에 이미 나왔던 한자어예요. 창피는 아까 얘기했죠. 미천할줄 창자 쓴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한자어인데 공부를 안 하신 분들 대부분 1번을 찍어. 왜? 창피는 우리말 같다. 창피해. 마음대로 되지. 우리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창피제가 한자라고 했죠. 담배, 타바코에서 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3번의 기장을 한자로 생각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한자 중에 길장자가 있어. 기장, 바지 기장을 줄여야지. 기장, 길이자. 자, 기장은 여러분들 고유입니다. 답이 그래서 이게 3번이에요. 냄비 아까 얘기했죠? 1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방 카바스에서 네덜란드어에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3번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아직 좀 못 풀어요. 이거 혼종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언어에서 유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한자 성어까지 끝내면 대충 풀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고유어와 한자어나 고유어는 이렇게 섞여 있는 말들이에요. 근데 각각 무진장, 위야무야 요거는 다 한자어들이에요. 더군다나 도대체, 극기야 거기 보시면 무진장 다 한자어죠. 얘네들은 나중에 다 어차피 한자 공부하게 되면 한자어예요. 그런데 양파에서 파가 우리말이 아니고 양파는 사실은 표준어에서 한자라고 나온 단어예요. 양자가 고자질 바치는 고할 고자거든요. 고에 바치는 사람 거기다 질자 들어가. 그럼 이 질은 다음에 접사라고 배워야 하는 한자가 아니에요. 어차피 나와요. 그 다음에 가지각색에서 각색은 각각의 색이니까 한자인데 가지는 아니야. 그래서 답이 이게 4번인데 3번 문제는 지금 실력으로 못 풀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거는 어휘력이 웬만큼 쌓아야지 풀어요. 근데 어찌 되었든 뒤까지 쭉 나가되면은 그래도 풀 수 있어요. 자 마지막 2010년도 16년도 문제 계속 풀어보죠. 여러분들 거기 2번 문제. 다음 설명지에서 옳지가 않은 것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하늘, 바람, 심지어 어차피 주전자. 선생님 전 얘가 한자인지 몰라요. 하더라도 풀 수 있잖아. 왜? 우리 책에 심지어 어차피 그대로 들어가 있지. 그럼 얘는 뭐야? 시작. 한자가 되니까 무조건 1번 답이에요. 그러면 학교 공장, 도로, 자동차 이런 건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한자인 거 아실 텐데 고무, 담배, 빵, 냄비 그대로 나와 있잖아. 책에 지금. 그쵸? 그럼 얘는 여러분들 외국에서 들었는데 우리식으로 되는 거죠. 뭐야? 시작. 귀여워져.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아직 안 배웠는데 다음 장에 나와요. 근데 상식이지. 눈깔, 아가리, 뭐 눈깔 깔아, 뭐 아가리 찢어버릴라, 주전에 닥쳐, 뭐가 저기 팍, 근데 대가리 찢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쵸,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뭐야?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여러분들. 뭐야? 시작. 이건 다 비속어인데 다음 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하여, 자, 보시면 서울시 7급은 약간 아직 풀기 어려운데 이 페이지를 제가 보라 갈 때 보기만 했으면은 이번에 서울시 9급 문제는 그래도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두 글자나 세 글자로 된 한자 부사의 한자가 많다. 이것만 기억해도 이거 맞았어요. 여러분들 줄친 것만 좀 봤어도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해서 함부로 문제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함부로 요걸 갖다 딱불 붙여서 넘기셨던 분들은 요거 틀렸어. 근데 이거 보는데 5분도 안 걸리잖아. 그냥 5분 동안 수업 듣고 그냥 한번 머리에 넣어두셨던 분들은 다 맞았던 문제예요. 아시겠죠? 요 정도까지만 하시라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를 제가 왜 빨간색이나 이런 거 붙이지 않냐면은 주요 시험에는 아직까지 잘 안 나와. 국가직, 지방 이런 데 잘 안 나와요. 주로 서울시 아주 지역적인 시험들이 좀 국회지 이런 데서 나와요.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쪽 시험을 보신 분들은 그래도 한번 더 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문제 유형을 봤으니까 이번에 한번 이론을 잠깐 보도록 하죠. 28페이지로 다시 오죠. 28페이지. 선생님 그럼 알겠어요. 문제 유형은 대부분 얘가 고유어냐 한자어냐 아니면은 서구나 기타 등등 외래어냐 이게 나오는군요. 근데 그거 구별하는 게 그래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뭐가 나오냐면은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론 문제 조금만 보죠. 한자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려면 한자어. 근데 한자의 특성이라고 있죠. 동그라미 1번 살짝만 주세요. 한자의 특성. 그럼 한자의 특성은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한자는 주로 개념어 추상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줄자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분야에서 정밀한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이게 있어요. 살짝만 여기다 줄쳐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거기 복잡한 개념을 집약하고 있어 표제와 같이 압축적으로 내용을 제시한 경우에도 많이 사용된다. 줄자 표제어에다 살짝 줄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고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존대로 사용된다. 존대에다 살짝 줄쳐두세요. 자, 나머지는 그냥 상식으로 알 수가 있을 텐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한자어는 굉장히 뭔가 뜻을 압축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고유어거든요. 고유 하나인데 생각이라는 것은 아주 정말로 다양한 한자로 풀 수가 있는데 이 한자가 각각 의미가 묘하게 다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자어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세부적이면서 뜻을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표제어나 이런 데 전문적인 용어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자. 그러면 생각 얘가 고유어예요. 고유어 하나에 한자가 다글다글 매달려 있죠.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너를 생각해. 기억해. 그쵸? 그 다음에 회상해. 그 다음에 나는 미래에 대해 생각해. 예상해. 예측해. 재채기해, 전망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과거의 나를 갖다가 지금 매우 심하게 생각하고 있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어. 성찰, 반성.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예측해. 여러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어떤 한자어로 지금 분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하냐? 고유 하나에 한자 여러 개가 달려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시작. 고유 한자의 일대다 대응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살짝만 줄지시는데 이 용어가 나오진 않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자의 특성 자체를 보라. 한자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데 많이 쓰고 표제어로도 많이 쓰는데 압축적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고유어는 굉장히 의미 범위가 넓어요. 그런 의미 범위가 넓고 그런 어떤 고유어 하나에 다양한 한자가 매달려 있을 수가 있는데 문맥에 따라서 얘가 어떤 한자로 변화되느냐 이걸 묻는 게 한국어 능력, 그 언어 능력 그런 시험이고 저희 쪽에서는 그것도 묻지만 이론 자체가 나온다고. 알겠죠 여러분들? 고유 하나에 다양한 한자가 어떻게 돼 있다? 매달려 있다. 그 밑에 여러분들 고치다라는 걸 보세요. 자 봅시다. 나는 고장난 시계를 고쳤어. 뭐야 시작? 수리했어. 수선했어. 두 번째, 이 병원은 병을 잘 고친다. 소문이 자자해. 병을 잘 고치다. 시작. 치료했어. 치유했어. 철수가 철호를 이름을 고쳤다. 시작. 개명했어. 여러 가지가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제도를 내가 고쳤다.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들? 개혁했어. 뭐 개선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한자가 된다. 됐죠? 자 정리합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의미 범위가 넓은 건 고유어 한자요? 고유어. 그 다음에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것이죠? 한자. 그러면 고유어 한자가 이렇게 하나에 여러 가지가 달려있다. 시작. 일대 다 대응해서 용어를 왜 필요 없지? 그 뜻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 유형이 두 가지. 하나가 야 얘가 고유어냐 한자어냐 외래어냐 요거. 네, 두 번째는 이 이론 자체. 자 아까 종류에 대한 문제 풀어봤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이론에 대한 문제 풀어볼게요. 오른쪽 문제 1번입니다. 29페이지 1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부르셨어요? 근데 이거 풀다가 뭔가 이상한 생각 안 드셨어요? 들어야 된다 그랬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자전거를 고치다, 옷을 고치다, 똑같이 고치다. 얘는 고유어죠. 고유어 하나에 한자가 지금 여러 개 매달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한자어가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고유어가 폭이 넓구나. 일대 다 대응 현상이구나. 이거죠 여러분들. 근데 두 번째는 사실 이게 틀린 문장이라는 걸 주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틀린 문장인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야, 몰입해서 혈액 흘러. 공부하다가 되게 열심히 공부해서 코피가 쭉 났어. 코 혈액이다. 혈액. 막 이래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혈액이 흘러 이러지 않잖아요. 피가 흐른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동맥경화는 피순환장애야 혈액순환장애야? 혈액순환장애는 서큐란 혈액순환장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사실 틀린 예문이라고. 그럼 여기서 드러날 수 있는 거 이게 왜 틀렸을까? 일상에서 많이 쓰는 일상어로서는 뭐가 좋다 여러분들? 고유어가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자어는 뭐가 좋다? 시작. 전문 용어가 좋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할아버지한테 이란 말 안 쓰죠?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치치. 그 다음 부모님의 이름이라 그래 조남이라 그래 성함 조남 이렇게 얘기하죠. 한자가 높임말을 대신 사용한 대신 나타낸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1번에 고유에 비해서 한자가 의미 보면 넣을 때 OX 시작 X. 그 다음에 세분된 의미를 표현한 데는 고유어가 적합하다 OX 시작 X. 한자는 전문 분야의 고유어는 일상생활 올린다 3번인데 사실은 가로 2번이 틀렸다는 걸 전제로 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이 마지막 한자가 높임말이야 고유어가 높임말이야 한자어. 그렇게 해서 틀리게 된 거죠. 다음 몇 번?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용을 파악하세요. 지금 기본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론과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제국어 보시면은 보기 되게 편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쭉 편집이 돼 있어요. 기본 선택기 철저하게 쭉 편집을 마쳤거든요. 보시면은 저희 책은 거의 중요 내용이 오른쪽 페이지 시작되는 게 없어서 왼쪽 페이지예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끝에 딱딱 끝나거든요. 이 작업이 되게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매번 편집에 엄청난 노력을 쏟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수험선 시각적 효과가 매우 중요해요. 얘를 딱 봤을 때 이론 정리도 중요한데 이거를 보고 기억이 오래 남아야 돼 시각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그 유형을 맞춰서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단순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펼쳤을 때 유형을 생각해. 이게 왜 이렇게 같은 쪽에 나와 있지? 국어 어휘에 대한 거구나. 어휘의 문제는 두 가지 종류. 첫 번째는 시작. 어휘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다? 이론 문제가 있다. 하면서 자꾸 유형화를 하면서 이 책을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드디어 국어의 어휘 어원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드디어 30페이지 사회성에 따른 국어 어휘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이제 한번 표준어 방언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표준어에다 줄 좀 쳐두시기 바라는데 표준은 지금 해도 나중에 해도 돼요. 어차피 표준어 규정을 배우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제 오늘은 총론이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표준어는 뭘까요? 모든 언어에다 표준어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표준어라는 개념을 외국인들이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표준어는 제일 중요한 게 거기 나와 있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소설 말이야. 내가 교양이 없어.
그럼 난 표준어 쓰는 게 아니죠. 내가 서울말 몰라. 그럼 나는 뭐야? 표준어 쓰는 게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은 표준어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한 나라 안의 구성원들의 그쵸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결집을 위해서 만든 인공어예요. 인공어. 이게 공식어 인공어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는 표준어 정책 굉장히 강하게 쓴 나라예요. 근데 전 세계 표준어란 개념이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없고요. 우리보다 더 세게 표준어 정책 쓴 나라가 또 한 나라 있죠. 그 위에. 그쵸? 근데 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약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책 굉장히 심한 거야. 생각해 보세요. 국어 시험 안에 공무원 국어 시험 안에 표준어 규정이 들어가 있거든. 4대 규범이. 그럼 이건 뭐죠?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알아라? 나라에서 정한 표준 문법과 국어를 알란 뜻이야, 여러분들. 굉장히 센 거야, 이 정도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표준어를 공부하는 건 공직자로서 당연한 건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표준어는 어떻게 보면 통일 때문에 그 한 나라 안에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만든 인공어지 표준어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천대해야 될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그 밑에 나와 있죠. 표준어 설정 뭐 기능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만든 인공어 표준어지 실제적으로 표준을 안 쓴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못 써요. 여러분도 못 써. 일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는 순간 통닭을 주세요 그래, 동닭을 주세요 그래요. 동닭을 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쵸? 한 번이라도 그 말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 얘는 표준 발음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서울말로 얘를 발음하려면 얘는 동들글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근데 저도 그러지 않아. 저도 요 앞에 가서 보드람 치킨이나 아니면 오빠당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통닭을 주세요 이렇게 발음하지 동들글 주세요 동들긴 맛있네요 막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 알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만든 인공적인 표준을 배우도록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어를 합격할 때까지는 당연히 여러분께서 배우시고 그 위에도 뭐 아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표준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은 지금 외울 필요 없고 어차피 뒤에서 나와. 그냥 인공적인 말이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선생님 표준어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뒤에서 나옵니다. 일단 표준어는 일제 식민지 기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오늘 외우지 마시고 다음에 외워도 되는데 일단 줄을 칩시다. 33년 한글 맞춰 통일한 36년의 표준어 제정인데 오늘만 달달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일단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건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 차라리 오늘은 이런 걸 외우기보다 밑에 표준어의 기능에다 줄 주세요. 통일 기능 줄장. 표준어의 기능도 잘 안 나와. 근데 실제적으로 표준어 규정에서 정해놓은 게 4가지 기능이에요. 첫 번째, 왜 표준어를 만들었니? 그쵸. 의사소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좁은 나라에서 더군다나 남북한이 지금 분단된 이 나라에서 서로 간에 만약에 지역별로 언어가 너무 달라서 의사소통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만드는 게 표준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독립의 기능, 다른 나라 구별된다. 우월의 기능. 뭐 예를 들어서 뭐 표준을 사용하면서 우월감과 자부심을 갖게 한다. 중고의 기능 규범인데 이거는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에 따르면은 앞으로 통닭집에 가서 누가 여기 동달기요? 그러면은 그 사람 어떻게 봐야 돼? 우월하게 봐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보통 그 멘탈로는 발음할 수 없는 발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거 달달 외우지 마시고 표준어라는 인공어를 만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통일의 기능 때문이다. 그 정도만 살짝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인공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 저도 완전하게 못 쓴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떤 분들이 표준어를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표준어가 아닌 모든 말도 되게 무시하거나 사투리를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쓰는 말은 완벽한 표준은 아니에요. 국어 강사인 저도. 제가 쓰는 말은 대부분 서울, 경기, 방언이에요. 그러면 표준어는 뭐냐면은 문화의 중심, 정치, 뭐 정치, 경제 중심, 쪽수가 제일 많은 서울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이게 인공어라니까 교양이 있는 인공어야 이게. 그러면 표준어를 못 쓰는 서울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통닭을 주세요. 그럼 표준 못 쓰는 거야. 서울, 경기 방언이에요. 그래서 서울, 경기 방언이나 충청 방언이나 전라도 방언이나 경상도 방언이나 제주도 방언이나 강원 방언이나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조심하셔야 될 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OX 시작? X. 방언은 표준어보다 수준이 낮은 말이다. OX 시작? X. 아닙니다.
방언은 표준어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모든 말을 방언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지역 방언 있죠. 사투리라고 하는 지역 방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화의 보고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나 이 자리에서 표준어가 최고의 말이야 라는 생각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통일의 기능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인위적인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표준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방언을 무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1번의 방언의 가치에다 살짝 줄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있는 내용이 사실 예전에 기술됐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위에서부터 4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그때 나왔던 문제를 객관식으로 정리해놓은 거거든요. 일부 방언은 국어 순화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너무 심한 방언들. 그러나 방언이란 표준어에 비해서 저속하고 필요없는 말이다. X. 어떤 경우에도 방언을 사용하면 안 된다. X. 이런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방언은 그 지역 공동체에서 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친목을 위한 또 생활적인 어떤 언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언의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살짝 줄여보세요. 지역 방언 이게 사투리예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사회 방언이 있죠? 이 사회 방언이 지역 방언 이외의 모든 것을 다 사회 방언이라 하는데 사회 방언을 따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 밑에 은어, 속어, 금기어를 그냥 사회 방언에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방언은 일상에서 쓰는 모든 말을 방언이라고 하고 사투리를 뭐라고 한다? 시작. 지역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나쁜 말은 아닌데 공식적인 어떤 석상에선 되도록이면은 표준을 쓰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 드라마 보셨어요? 응답하라 저기 1993가? 1994죠. 보셨던 분 손 들어서 응답하라 시리즈 보신 분들. 공부합시다. 자, 이제 앞으로는 모든 드라마는 제가 보고 다 제가 스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죽는지 사는지 다 말씀해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저희 요즘에 연구소에서 제일 선생님들 많이 얘기하는 게 곡성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 영화가. 근데 자꾸만 얘기를 하시면 줄거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여서 내가 막 귀를 막고 있어요. 나 꼭 볼 거라고. 근데 뭐 재미있는 영화인데 뭐 그게 뭐 저기 뭐 좀비 영화 같다면서 이렇게 스포를 자꾸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요즘 몇 개를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보고 있어요. 근데 드라마 중에서 최근에 봤던 제일 재밌던 영화 중에 하나 그 드라마 중에 하나 저거였어요. 좀 이따 뭐 혼술남녀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어쨌든 현재까지는 일단 저건데 저들만 보셨어요? 보셨어요? 너무 재밌었어. 응답하라 1994 이게 이제 얘가 삼천포였나? 아니다. 얘가 삼천포였다. 얘가 뭐 혜태였다. 혜태. 그쵸? 얘는 그 전라도애고요. 그다음에 얘는 경상도예요. 얘는 그 삼천포가 이게 경상도인데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하숙집에서 이제 그 만난 서울랜드 서울에 같지 않은 서울애랑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그 여러 가지 방언들 보여준 애들 만나서 벌이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이 전라도 친구랑 이 경상도 친구가 서로 간에 얘기를 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아주 골 때렸죠. 그러니까 경상도 방언에서 만나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서 만나 이런 게 있대. 이게 뭐 그래? 그래?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가 삼천포가 이제 혜태한테 뭐라고 질문을 했어. 질문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설명을 했더니 맞나 이런 거요. 그랬더니 이제 혜태가 얘기하는 거야. 아 그거 아니라고 맞다고. 맞나? 아 그거 틀리다고. 아 맞나? 이러니까 나중에 얘가 막 화를 냈거든요. 틀리다고 했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갖다가 되도록 공식석상에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의사소통에 장애를 줄 수 있어서 그래요. 경상도에서는 맞나 이게 일종의 뭐 이렇게 추임새나 감탄사 같은 거였는데 이거를 다른 지역에서는 맞다라고 하는 형사로 듣잖아요. 여러분들 서서로 듣기 때문에 이게 이제 되도록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방언은 사실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되도록 표준어로 쓰라고 이렇게 권고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가치로 보면 엄청난 겁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시험 볼 때까지는 표준을 익히시되 자신이 쓰고 있는 지역 방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문화의 보고라니까. 그래서 아까 했던 거 OX 문제 이것만 조심하세요. 아 지역 방언은 표준어보다 저속한 말이다. OX 시작. X 요 인식만 확실하게 가지시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드디어 은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살짝 들어가도록 하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은어는 이게 숨기는 자죠. 그러니까 이게 비밀 언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어는 별게 아니라 어떤 집단이나 계층끼리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게 쓰는 비밀어를 은어라고 하게 됩니다. 개념만 살짝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군대에선 또 군대에서만 쓴 용어들이 있죠. 건축 현장에선 건축 현장에서만 쓴 용어가 있죠. 하다못해 여러분들 교회 가면은 다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형제님 자매님 다 뭐야 가족이야, 그죠? 그래서 너무 많아 자매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은어라고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 집단에서만 쓰는 것들. 특히나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은어의 그 장점.
일단 자기들끼리 쓰는 거기 때문에 집단끼리 결속률이 굉장히 높여져요. 근데 단점 뭐죠? 똑같아. 모든 어떤 방언들의 공통점은 다 의사소통의 방해예요. 여러분들 이 요즘 은어에서 제일 많이 문제된 게 뭐야? 통신은어 아니야? 그쵸? 통신에서 쓰기엔 자기들끼리만 쓰는 말. 전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가끔 기사 보면 그 밑에 댓글 보면은 못 알아들어 얘기를. 그리고 이게 비속어인지 은어인지도 모르겠어. 비속어 은어의 차이. 은어는 자기들끼리만 쓰는 비밀어고 비속어는 여기서 더 나가서 비속하고 천한 느낌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되게 요즘 경계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제 친구 아들이 뭐 어버이날 이렇게 엄마 이렇게 카톡에다 뭐 이렇게 달아줬나 봐요. 근데 엄마 존예 이렇게 단 거야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걔는 이제 그 꼬마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그게.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게 비음화 유음화를 거쳐서 된 건데 이미 애들은 그게 근데 부사라고 그러니까 칭찬할 말로 그렇게 인식을 못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막 그래서 하여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일상으로 쓴다면 그런 말들을.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미 뭐 하여간 되게 비속한 말을 이미 일상을 쓰고 있어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비속하게 가게 되면 이게 그 속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가게 되면 이게 은어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쓰는 말. 근데 저는 정말 은어 때문에 진짜 골 때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옛날 얘기부터 해드리면은 뭐 제가 이런 거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쵸? 뭐죠? 그 옛날에 거기 보면은 뭐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뭐 안폭 이런 말들 있잖아요. 안폭. 이게 언제 얘기냐. 그다음에 뭐 눈물이 나요. 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뭐 눈물이 나고 안폭 뭐 이런 얘기 안 썼어요? 이런 보세요. 에? 에? 안습, 안폭. 아니 안습, 안폭 이런 말 썼는데 안습은 그래서 안습 그러길래 나는 이게 대충은 알았었는데 안폭 가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안폭이 눈에서 폭포수처럼 나온다 이런 뜻이었대. 수업 시간에 제가 물은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이해를 못한 게 이거죠. 개안습에서 개안습. 그래서 개안습이 딱 나왔길래 개 눈에 습기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분한테 실제로 질문했더니 개가 매우란 뜻이라면서 그냥 그다음에 개안습이 나왔어요. 개안습 진짜 모르겠어 물어봤더니 이게 베리의 강세형이래. 최강은 최고. 그다음 베리베리의 도저히 지금은 더 몰라요. 지금 아예 포기했어. 지금 그리고 이미 은어와 비속어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그런 거를 갖다가 모르고 정말 쓰기도 되게 겁이 나.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제일 웃겼던 게 몇 년째 얘기하는 지몬미 사건 아니에요. 지몬미 이게 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면서요. 난 그걸 모르고 얘를 하도 은어 비속어를 섞어 쓰게 되니까 얘를 갖다가 어떤 연예인 무슨 사건 밑에 지몬미 뭐 유유 이렇게 나왔길래 얘를 저기 욕인데 얘기해도 되죠? 욕인데 뭐 국어 시간이 괜찮아. 욕도 우리 말이에요. 예, 지몬미를 갖다가 지랄한다 못난 미친놈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거를. 하여튼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연예인이 안 좋은 일 겪은 때 지몬미 야 진짜 너무한다. 이렇게 안 좋은 일 겪었는데 어떻게 욕을 하냐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뜻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은어는 다 의사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만약에 진짜 어떤 학생분이 뭐 저한테 잠깐만 그런 일이 있어 밑에다 지몬미 했으면 저도 이제 난리 났을 수도 있죠. 잘 뜻을 몰랐으면.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 뭐냐. 얘는 지들끼리 쓰는데 비속한 느낌이 없는 말. 얘는 지들끼리 쓰면서 뭐가 되는 거? 굉장히 비속한 느낌.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통신어 많으니까. 속어는 이제 올해 서울시에서 문제가 나오긴 했죠. 이게 그 속어 아니야. 거기 4번 보세요. 4번 이게 속어죠? 눈깔, 아가리, 주둥아리, 모가지, 대가리와 같이 사람의 신체 부위를 점잖지 못하게 낮추어 부르는 단어를 뭐라고 한다? 비어라고 한다. 이게 비속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건 외울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설마 여기다 줄쳐놓고 외우시겠어요, 여러분들? 눈깔, 아가리 막 이렇게 외우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사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정리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방언의 가치, 은어 그 정도만 개념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금기어 완곡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도 그냥 오늘 그냥 끝내버리세요. 이것도 잘 안 나와요. 금기어는 뭐냐면 금기어는 얘를 사전에 딱 찾았을 때 금기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얘를 공식적인 석상에선 성인이라고 하면 누구도 못 써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똥 이런 거 있죠. 똥을 사전에 찾아보면 금기어라 되어 있지 않아. 똥은 아름다운 우리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금기어가 아니죠. 아이들은 똥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방귀대장 뿡뿡이를 보면 똥 캐릭터가 나오고요. 그래서 똥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조카 있으면 알 거야. 그 자기가 똥 싸고 인사하고 막 그래요. 대화하고 막 이래요, 애들은. 그래서 되게 더러운 존재들이야, 애들은. 그래서 어쨌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성인들한테 똥은 이게 금기어예요. 상황을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나가시는데 학생은 어디 가시는데 똥 늘어요 이러지 않잖아요.
또 친구끼리는 금기어가 아니지. 친구끼리 뭐라고? 너 어디가 똥 싸고 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금기어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이런 금기어를 다른 말로 바꾸는 걸 완곡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만 살짝 기억하면 돼요. 다시 한번. 성인들이면 누구나 알죠. 불쾌하거나 더럽거나 상대방에게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을 줘. 특정한 신체 부위라던가 이런 걸 쓰지 못하도록 공식어에서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시작. 금기어. 근데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 바꿔서 뭐라고 한다? 시작. 완곡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관용 속담을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 두 페이지는 시험에 자주 나온다기보다 아까 서울시 문제처럼 이렇게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떠어떠한 것을 비어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하기 위해서 오늘 같이 풀어봅시다. 31페이지 같이 한번 OX 문제 풀어보죠.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역국을 먹었다처럼 관습적으로 굳어진 말, 이건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관용어라고 합니다. 관용구. 그다음 두 번째, 연령, 성별, 사회 집단 등에 따라서 분화하는 방언을 뭐라고 한다? 시작. 사회 방언이라고 해요. 그냥 이런 거뭐 시험에 나오냐는 개념 정리니까. 세 번째, 전문 분야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을 뭐라고 한다? 그냥 전문어라고 하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면서 끝내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도 기억하셔야 되죠. 특정 집단이 외부인들에게 숨길 목적으로 쓰는 말 뭐라고 한다? 숨길 목적으로. 시작. 오케이. 요건 좀 기억하시고요. 다섯 번째, 사람들이 불쾌감이나 공포 때문에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말을 뭐라고 한다? 시작. 금기어. 금기어를 돌려서 뭐라고 한다? 완곡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 국어의 그런 어떤 종류까지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32페이지 이제 들어가면은 드디어 우리가 뭐가 나오냐? 국어의 문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국어의 문제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요 페이지, 두 페이지, 32, 33은 꽤 나옵니다. 꽤 나오는데 문제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국어의 문자 한글 옆에다 쓰세요. 옆에다 쓰세요. 왼쪽 날개다 쓰세요. 고전 문법 참고라 쓰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총론이기 때문에 여긴 지금 총론에 해당된 내용만 배우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한글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고전 문법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고전 문법에서 배우는 내용 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창제 원리 이런 거는 뒤에서 자세하게 일단 뺍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OX 정도 할 정도로 한글이란 어떤 글인가 그것만 한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에 한글의 개념과 특성이라 되어 있는데 거기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시면 한국어는 뭐 가장 발달된 문자 형태는 표현 문자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 배워요. 한국어는 당연히 표현 문자지 표현 문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예의상 줄만 쳐두세요. 네 번째 줄 표현 문자이다. 다음에 다 배웁니다. 그 다음에 그 2번에 한글 명칭의 변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자, 요거는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훈민정음에다 줄 진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을 처음 만들었을 때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는데 이 훈민정음이라는 명칭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왼쪽 날개 줄진하게 훈민정음. 동그라미 1번. 1443년에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로 훈민정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시경 선생님이 붙인 이름인데 한글의 원래 이름이 훈민정음이었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조선 세종 28년에 훈민정음 28자를 세상에 반팔 찍어내 판가공번을 이르는 말로 자 1997년에 줄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이 된 국보 70호의 책이야 책.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할 게 이겁니다. 칠판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분들이 얘를 갖다가 글자 이름을 알고 계시는데 글자 이름이 맞아요. 얘 같은 경우는 한글의 옛날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한글의 옛날 이름 훈민정음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는 훈민정음을 해설한 책 이름이 또 훈민정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뭐냐면 훈민정음을 해설한 책인데 얘 이름도 훈민정음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자 글자 이름으로서의 훈민정음 글자 체계야 아니면 책이 올라간 거야 시작? 책이 올라간 거야 책.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그 밑에 확인 문제 잠깐만 볼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훈민정음이란 문자의 이름인 동시에 그 문자를 설명한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맞아 틀려 시작? 당연히 맞죠. 2번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OX 시작?
X라니까. 이게 문자로서 후민정음이 아니라 책이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옛날 문제가 아니라 올해 문제, 2010년도 올해 3월 문제인데 이미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여러 번. 그렇기 때문에 사복 보셨던 분들은 이 문제는 전혀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기존에도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한글 명체 변화에서 훈민정음을 알아주셔야 되는데 얘는 글자 명칭이기도 하면서 글자를 해설한 뭐의 이름이기도 하다? 책 이름이기도 하다. 근데 실제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에서 올라간 건 책이야 글자야? 책이다. 됐습니까? 요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5번에 한글이란 이름은 그래도 기억하셔야 돼요. 한글은 중간에 이제 좀 안 좋은 이름으로 많이 불렸어요. 흔히 우리가 업문 그런데 업문은 천한 것들, 낮은 것들의 글 이런 뜻이에요. 되도록 안 쓰는 게 좋은 말이고요. 그 다음 반절은 다음에 설명하는 최세자라는 사람이 독특하게 불렀던 이름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한글인데 우리나라에서 원래 훈민정음을 일제식민시대 전에는 국문이라 불렀거든요. 이건 사실은 나라의 문자다에서 여러분들 그 구운멍 쓰셨던 그죠? 김만 선생님도 썼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다음에 식민지가 되면서부터 국이란 말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주시경이라고 하는 언문학자가 우리나라의 한민족의 글자다라고 해석하고 가장 큰 글자다, 가장 위대한 글자다라고 해서 새롭게 붙인 이름이 바로 한글이에요. 한글.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한글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사람 누구다 시작? 주시경이라고 알려져 있죠. 다시 한번 한글이라는 명칭을 붙인 사람 누구다 시작? 주시경. 요 정도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자식을 낳으면 이름 뭐라고 짓겠다? 한글이라고 짓겠다고 정말 생각했어요. 얼마나 예뻐. 근데 못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자제분 나으시거든. 첫째는 민족적인 이름 한글. 둘째는 세계적인 이름 구글. 그래서 아니 진짜 한글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반대해서 못 줬어. 진짜 저는 한글이라는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한글은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글자 이름이에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우리가 국어의 문자 한글까지 한번 해봤는데 오늘 꼭 잊지 말 게 두 가지. 하나가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 한글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다? 주시경. 요 정도 좀 외우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한글의 우수성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에 조금 못 드렸던 설명까지 포함해서 한글을 내일 시간에 다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업 미리 좀 공지 좀 할게요. 내일은 총론이 다 끝나요. 총론 다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드디어 이제 국어 문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부터 들어가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말씀드리는데 예습은 하지 마세요. 제가 예습을 하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 문학의 일부 파트는 예습을 하라고 해요. 근데 나머지 특히 문법은 예습을 하는 거 시간 낭비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반드시 복습 위주로 하시기 바라고 복습을 할 때는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고 자기가 스스로 이론 정리하시고 암기할 거 있으면 암기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만나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내일부터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